정치 코너에서 전화로만 만나뵀던 전문가 두 분을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제 왼쪽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맨날 이 전화로만 통화하다가 이렇게 얼굴 직접 뵈니까 좀 저도 어색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저희 굿모닝 OBS 좀 뭐 중간중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저 OBS는 처음이시죠? 네, 뭐 라디오는 처음 왔습니다. 네, TV 쪽에서 많이 출연을 하셨고요. 네, TV는 예. 네, 이종훈 평론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스튜디오도 굉장히 좋고 되게 그러네요. 좋죠. 네. 시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맛있는 커피도 주시고. 저희가 또 서비스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약속된 또 코너, 전화 연결 코너도 있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우리 정치 현안 얘기들 이런 것들 코너들 다 진행하면서 먼저 계속 얘기 이어나갈 거고요. 그래도 우리 정치 평론가의 대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좀 국내 정치 얘기 중심으로 하면서 각 코너에 관련된 얘기들 좀 이어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3 대선일을 맞아서 오늘 국내 어떤 그 정치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심으로 하고 각 코너별로 우리 오늘 경제 코너 들었으니까 경제 얘기 살짝, 그리고 외교안보 얘기, 그리고 이따가 또 경기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관계자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어떻게 좀 투표하셨죠? 우리 박창환 교수님은 그때 사전 투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첫날 9시쯤 사전투표장에 갔는데요. 예. 출근 시간이 지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연령 구분 없이 젊은 학생들부터 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하셨습니까? 예, 저는 가능하면 본투표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일정이 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본투표를 고수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 부정선거를 믿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부정선거론자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세대다 보니 그러니까 이 투표감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본투표를 해야 왠지 좀 투표한 것 같은 그런 예. 느낌, 그런 것 좀 있죠. 그렇죠. 저희처럼 그냥 그냥 빵에 뭐 커피 먹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한 진수성찬에 밥 드시는 거 제가 그런 농담 느낌이죠. 삼아 하는 예. 얘기가 그래도 투표는 본투표가 맛이지.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은 투표에 대한 그 인식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경우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뭐 지난 대선도 그렇고 사전 투표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 하나의 이제 추세로서 예. 선거의 어떤 연장 효과, 선거일 연장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사전 투표 높다고 투표율 높은 거 아니고. 그런데 또 과거에는 뭐 야당 성향, 예. 뭐 진보 성향 이런 분들이 사전 투표 많이 한다 그랬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결국은 사전 투표 안 하면 본 투표가 많이 하시는 거고 또 사전 투표 많이 했으면 본 투표가 적어지는 거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사전 투표가 하나의 이제 우리 선거 문화로 자림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예. 제가 이번에 네, 사전 이종훈 투표 평론가님.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날 높았잖아요. 네. 아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둘째 날 오후 되면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것도 원인이 뭐냐, 그리고 또 각 당은 또 자기 당 입장에서 또 이걸 또 해석을 막 하고 그래서 막 질문을 하길래 예.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편의성이다 이제는. 그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제는 자기 그 편의성에 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그 대선하고 달리 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가 목금이 있었잖아요. 요즘 사실 금요일 오후 되면 이렇게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 이거 금요일 오후에 떨어진 거는 직장인들 주로 이제 이게 사전 투표 많이 참석하는데 예. 직장인들 입장에서 금요일 오후 되면 이제 슬슬 여행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로 그냥 이해를 해라. 이거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아야 그래요? 근데 조금 차이는 네, 박창환 있는 게요. 교수님. 예. 지난 대선 때는 당시에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동료를 거의 전당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이제 사상 최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전 당원이 나서서 사전투표 꼭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 계엄 사태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이것을 보수층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그거 안 하면 마치 이제 부정선거론자처럼 돼버리니까 예. 근데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처럼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저는 그런 점 그리고 평일에 실시된 점을 본다면 예. 이번에 비록 지난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는 굉장히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우리가 역대 두 번째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어떤 계엄 사태 이후 우리들이 어떤 그 대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님도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보니까 예. 역시 직장인들은 사전 투표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투표 또 휴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이제 쉬는 것 의미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네.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대체로 사전 투표는 그래도 좀 연령대가 낮은 층들이 많이 좀 하는 것 같고 예. 이 고령층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거든요. 그래도 예. 본투표가 그 투표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나가는 경향도 있고 예. 뭐 이번에 사전 투표소에서 약간의 사고들이 좀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게 아마 좀 굉장히 그 보수층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역시 그래도 본투표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도 요인이었던 예. 것 같고 그렇군요. TK 지역도 이번에 조금 낮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 그런 게 그쪽 지역에서는 확실히 좀 작동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 투표율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 박창환 교수님, 전체 투표율 한번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 20대 대선 때가 77.1%였어요. 네, 예. 그 전 대선은 77.2%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 같은 경우가 예. 굉장히 1, 2위 간의 격차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한 선거, 이미 결정된 선거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투표율이 77.2%. 예. 그리고 지난 대선은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정말 사상 초유의 초박빙 0.7% 차이였습니다. 예. 근데 투표율이 77.1%였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77%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에선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맥시멈의 그런 투표율 아니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 투표율이 뭐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예. 대한민국 국민은 대선 투표를 확실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뭐 77%에 근접한 아, 그래요? 네, 그런 투표율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은요? 저는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이번엔 좀 있지 않나. 77.1%보다 지난 대선보다 그렇게 와. 좀 이제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뭐 잘하면 그래도 뭐 80%를 넘길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될 때 아마 8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뭐냐면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고 제3 후보가 끝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후보가. 근데 이준석 후보는 중도를 표방하는 이제 후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체로 이제 투표장에 안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중도층, 부동층 그렇죠.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그냥 투표 포기하거나 예. 이 후보도 싫고 저 후보도 그렇죠. 싫어 이런 예, 거. 그런 분들도 예. 많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일단 그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 중도층 부동층이 예. 좀 나올 수 있다. 제가 보건대는 뭐 이렇게 여론조사 각종 지표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부동층 뭐 내지는 이제 무응답층으로 이렇게 남은 분들이 한 3%는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이번에는 우리도 좀 투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오신다면 네. 80%를 넘길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반대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 이 후보도 싫고 저 후보도 싫어. 아유 그냥 투표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제3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또 이 말씀해 주신 김에 그러니까 투표 안 하는 행위 이를 그러니까 보통 저도 뭐 방송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라. 뭐 이거는 국민의 뭐 권리적 의무이다 이런 얘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 후보도 싫고 저 후보도 싫을 때
우리가 투표를 안 하는 행위도 저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우리 정치인들의 너희들 잘해. 우리 투표 안 할 거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일관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꼭 투표를 해야 됩니까? 저는 박상훈 교수님. 이번에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빛의 혁명, 야광봉 시위 이걸 보면서도 놀랬고 직접 민주주의죠. 또 윤 전 대통령의 이 탄핵을 반대하는 또 보수층의 시위, 그것도 폭동에 가까운 그런 시위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랬고, 예.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계엄을 해제하고 또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랬고요. 예.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가 이번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하게 표출됐던 적이 있었던가. 과거에 뭐 87년도 있고 뭐 많은 대규모 시위도 있고 그랬지만 집정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다 이렇게 혼재돼서 짧은 시간 안에 표출됐던 적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지금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도 투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대요. 뭐 계엄 해제나 이런 건 반대하는, 계엄에 대해서는 예.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친구가 중도층.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은 나는 투표 안 하는 게 나의 정치적인 의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투표 안 하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길래 당연히 투표해야지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넘길 것인가? 투표를 안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 탓인가? 예.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정치의 극한 대립 이런 것들의 소위 그 악마와 상대 후보에 대한 악마와 이런 것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낳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투표를 하는 게 국민의 의무이고 또한 정치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행사이긴 하지만 투표를 안 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정치권의 책임 아니냐 뭐 그런 점에서는 왜 정치 투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꼭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악이라도 좀 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종훈 투표 평론가님. 안 하는 행위도 의사 표현인 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습적이냐 아니냐는 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나 이번에는 저 투표 안 하는 거로 나 의사 표현을 할래. 예. 이런 유권자는 박수 받아도 될 만한 유권자라고 오히려 전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보면 늘 투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쉬는 날. 이거는 그냥 개인의 게으름 내지는 그야말로 주권 위에서 예. 그냥 잠 주무시는 분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 예,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제가 그 두 분 평론가님과 교수님 그 전화 연결할 때 여쭤본 거긴 한데 이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 어떻게 상관관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제 편의성 위주로 네. 이제 접근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 선거화된 선거 관련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좀 존재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날씨 좋으면 젊은층들이 놀러 가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 뭐 옛날 이런 것도 얘기죠. 있었고. 예. 예, 근데 그런 거 다 깨졌고 사전 투표 관련해서도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역시 젊은층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진보 후보에게 좀 유리할 것이다. 예. 이 가설도 지난 대선 때 깨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뭐 어떤 그 뭐 각 정당별로는 자기네들 이제 좋으라고 편의적으로 막 해석을 예. 하는데 어떤 가설도 이제는 좀 성립하기가 어렵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건대는 그냥 그 편의성으로 예. 유권자들이 접근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이에요.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번에 사전 투표에서 PK, TK 지역이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제 본 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표는 바로 TK, PK다. 해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쭤본 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그리고 투표율이 높은 것이 때로는 특정 정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0.7% 차로 패배를 했는데 예. 바로 사전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졌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사전투표율이 확실히 민주당에게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선 돌이켜 보면 부동산 민심 정말 대단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0.7%까지 쫓아간 거는 저는 지지층의 결집, 높은 사전투표율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세대를 크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요. 예. 2030, 4050, 6070 세대별 투표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예. 6070 투표율 되게 높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가 뚜렷합니다. 예. 4050도 투표율 높은데 민주당 성향의 투표율이 뚜렷해요. 2030은 스윙 보터입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2030이 진보 후보 지지 이게 뚜렷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한 심판의 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본다면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정권 심판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의 그런 그 표가 올라가는 것이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호남 지방과 지층에 있는 지방에서 높았고 예. 또 전체적인 투표율도 만약에 좀 더 높다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와 소위 말하면 1, 2 후보 간의 격차가 좀 더 커지는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 예. 20, 30대들이 더 많이 투표한다. 그렇죠. 투표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 이종훈 평론가님, 그래도 이 전체 투표율보다는 구체적인 지역별 투표율이 좀 많이 주목이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역마다 이제 편차가 워낙 또 좀 있었잖아요. 예. 호남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높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정권에 따라서 보면 이제 그 뭐 진보 정권 말기에 가면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진보 정권에 대한 약간 그 실망감 이런 게 작동하면서 약간 예. 뭐 투표율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해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건대는 양 진영 다 지금 총 결집을 지금 한 상태인데다가 지금 이제 중도 후보까지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면 60%도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예. 득표율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논리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초기 예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었거든요. 예, 예. 합리적으로 따지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보수 유권자들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약간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51대 49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굿모닝 OBS 21대 대선 특집 방송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